질문을 다시 해보면은 네. 청년들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좋아지면 결혼을 할까? 아니면은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주택도 마련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이를 2명, 3명 낳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죠. 또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이를 한두씩 낳는 건 아니고 또 자녀 계획 없이 뭐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는 커플들도 많으니까. 네. 요새 제 주변에 정말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예 안 낳는 부부들도 많은데 혹은 요즘 동거 커플도 많잖아요. 이게 그 상태로 너무 행복해서 굳이 왜? 지금도 행복한데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비용의 측면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비용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가족의 기능이 변화한 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가족학자들은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 3개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정서적 친밀성, 2번째는 돌봄, 3번째는 생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가족의 친밀성, 그런 정서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느끼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가족은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중산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가족이 좀 내닫는 유격대처럼 변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은 뒷바라지를 잘해야죠. 맞아요. 아빠는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 있는 몇 평 아파트, 어느 정도 대학을 들어간 자녀들, 이러한 성공의 모델만 그리면서 우리는 내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느껴야 되는 친밀성,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친밀한 가족에 대한 욕구도 낮아진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나서는 결국 이런 경쟁이 떨어질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낳고 우리의 삶을 즐기겠다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맨날 방송에서 이제 뭐 아유 장가 가야 되는데 뭐 아유 아기가 없고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생활이 편하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아이 키우거나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아들 그 힘든 길을 아니 뭐 그런 힘든 길을 굳이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예. 전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한 가치, 본원적 가치들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성공이라든가 성공한 중산층의 모델로만 달라가면서 이런 정서적 가치, 진짜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난 20년 동안 훼손시킨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문제도 있지만은 저출산과 인구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세대를 넘어서 그 파급 효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1년에 몇십 개씩 사라지는 학교들 점점 심각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공공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로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거. 우리나라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 충격적인데요? 다음에 나온 얘기 진짜 우리나라 말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네. 위기네요. 지금 자꾸 우리는 사이즈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문제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 노인 인구 비율은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높을 것이다. 현재요? 네. 무조건 높겠죠. 우리나라 이런 거에서 밀린 적이 네. 저는 겁나 높을 것이다. 중간 정도 될 것이다. 나한 2위 정도 하지 않아요? 1위가 아니라 2위. 네. 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요, 노인 인구 비율이 낮아요. 그것도 제일 낮다고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노인기 지금 잠깐 높은데요. 그 다음에 밑에가 꽉 차 있죠. 네. 이 얘기는 앞으로 20년 넘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인구가 노인기로 진입할 거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문제는 밑에 아이들 굉장히 적죠. 네. 그러니까 노인은 점점 많아지면서 그거를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불과 25년 후 정도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문제를 지금의 수준으로 보고서 노인이 좀 더 많아져도 견딜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회적인 경제적인 파급 효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야, 저게 어린이집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거예요? 같은 건물인데 대박. 지역에서 어린이 수는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요즘에 그 학교 폐교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실버로 바꾸는 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산부인과나 어린이집, 학교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는 노인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학습지 교사가 방문 서비스를 했잖아요. 네.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노인분들 위한 건강 케어로 바뀌고 있어요. 아, 맞네. 그리고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분유 시장이 컸잖아요. 어린데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 분유 회사에서 이제는 성인을 위한 단백질 제품으로 맞아. 전환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집에 있어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챙겨드세요. 단백질. 아예 산업 구조가 뭔가 달라지나 보네요. 네,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변화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교육 제도가 변해야 되겠죠. 대학. 야, 대학교. 대학. 대학의 정원, 신입생 정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타 대학을 가도요, 대학이 못 채워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갑자기 줄어든 게 2002년부터예요. IMF 이후로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안 낳으면서 출생이 갑자기 줄어들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02년도에 이미 이 지방대 문제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못했죠. 그리고 입시제도 많이 바뀔 거예요. 전 수능 제도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제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딱 문제 풀게 해서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학생 수가 학교보다 많아야죠. 그렇지. 근데 지금은 학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는 이제 문제를 빠른 시간에 잘 푸는 그런 우수한 학생보다는 우리 학교에, 우리 학과에 더 적합한 친구들을 뽑는 방식으로 입학 구조도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교고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럼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서 사회에 나오겠죠. 이제 입사하는 패턴이 바뀔 겁니다. 취업의 패턴이 바뀔 거예요. 성장 시대에는 우수한 학생을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정시라고 그랬죠. 네. 이 같은 시기에 학생들 데려오는 형태를 했는데 이제는 경제 규모도 줄어들고 성장 속도 느려지면서 우리 회사에, 우리 업무에 더 적합한 친구들을 데려오는 형태로 수시 채용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